쿵! 거실에 밥상이 엎어지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오늘부로 이 집 제사 끝이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멀리 살며 늘 핑계만 대던 큰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제사 준비를 해온 저에게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아버님, 조용히 해라. 며느리 하나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제사상만 걱정하는 집안이 어디 있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처럼 이 집의 오래된 규칙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모든 건 그날 제사 준비를 하다 제가 쓰러진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경주에 계신 윤송이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윤송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6살, 결혼한 지는 8년이 됐고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2025년 8월 또다시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저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영준이 보였지만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사 준비는 제 몫이니까요. 또 시작이구나.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8년 동안 제사와 명절 때마다 혼자 준비해오니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성동시장으로 향하는 길,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강조하시는 건 자연산 국산이었어요. 갈치는 제주산이어야 하고 명태는 러시아산 말고 국산이어야 하고 나물들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사야 했죠. 아주머니, 이 갈치 제주산 맞죠? 그럼요. 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 5마리 주세요. 한 마리에 15,000원이니까 75,000원. 여기서부터 제사 비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으셨지만 정작 비용은 단 한 푼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갈비도 사야 하고 각종 나물류의 떡, 과일까지 카트 2개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육점에서만 15만 원, 수산물에서 10만 원, 과일 가게에서 8만 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속이 쓰렸어요. 8년 동안 제사 때마다 이랬거든요. 재료값은 모두 제가 내고 노동도 모두 제가 하는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대형마트에서 부족한 재료들을 더 사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오전 9시였습니다. 시어머니 영숙 씨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휴, 벌써? 장 보는 것도 느려. 빨리 음식해. 오후에 손님들 오신다고 했잖아. 저는 무거운 장보기 봉투들을 부엌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동그랑땡, 나물 무침, 생선전, 육전.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15가지가 넘었거든요. 1시간 후 택배기사님이 벨을 누르셨어요. 최영숙님 댁 맞나요? 서울에서 보낸 택배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자를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큰며느리 박수련 씨가 보낸 선물이었거든요. 고급 한우 세트와 전복, 그리고 명품 전통차까지. 아마 3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시어머니는 바로 동네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영자야, 우리 큰며느리가 또 선물을 보냈어. 한우 세트를 말이야. 정말 효부지 뭐야. 그 순간 부엌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붙이고 있던 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거든요. 어휴, 송이야. 기름 냄새 집 안에 다 밴다. 좀 조심해서 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사과하자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어요. 큰며느리는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는데 넌 왜 이렇게 허둥지둥이냐? 정말 답답해.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송이가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들아, 너도 참 한심해. 며느리 편만 들고. 큰 며느리 좀 봐. 멀리서도 이렇게 효도하는데. 영준이는 잠깐 주춤하더니 저에게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좀 참자.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8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참자라는 말. 제가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음식이 태산이었거든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오늘도 가족이니까를 되뇌며 버텨야 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저는 왜인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분들과 동네 어르신들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리가 보낸 선물 상자들을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고 계셨어요. 마치 전시회라도 하시는 것처럼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큰며느리가 서울에서 보낸 건데 한우 1등급이래요. 전복도 안도산 특급이고요. 아이고, 큰며느리가 정말 효성이 지극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멀리 있어도 마음만큼은.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부엌에서 연신 접시에 음식을 담아 나르고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들. 손님 수만큼 여러 번 왕복해야 했죠. 그때 막내 고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송이야, 고생 많다.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했어?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큰며느리는 선물만 보내면 되니까 참 편하겠네. 고모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고모님, 무슨 소리세요? 큰며느리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빠요. 송이는 여기 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비용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음식값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머, 뭐 그런 걸 따져요. 가족인데.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8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감당해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재료비, 교통비, 노동력. 모든 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덮어졌죠. 오후 4시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방금 완성한 갈비찜을 들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막아서시더라고요. 잠깐, 송이야. 그 갈비찜 색깔이 이상해. 너무 짜게 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맛봤는데 괜찮았어요. 내가 맛볼게. 큰며느리가 보낸 한우로 갈비찜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있어. 제 손에서 갈비찜 그릇을 받아 드신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한 점 드셔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역시 짜네. 이걸 어떻게 상에 올려? 그럼. 다시 만들까요?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저쪽 끝에 놓고 큰며느리 선물을 가운데 놓자.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친척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손수 만든 음식이 정성이 담겨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살짝 표정이 굳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막내니까 아직 서툴러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막내니까.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결혼 8년 차인데도 여전히 막내 취급이었거든요. 나이도 36살인데 말이에요.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뒤에서 빈 그릇을 치우고 새 음식을 나르는 일만 했어요. 한 번도 제사상 앞에 제대로 서볼 기회가 없었죠. 제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송이야, 고생했어. 좀 쉬어.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씀도 적으시고 자꾸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설거지만 해도 1시간은 걸릴 양이었거든요. 송이야, 설거지 내일 해도 되니까 좀 쉬어. 남편 영준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 다 끝내야 해. 내일 또 회사 가야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련아, 오늘 보낸 선물 정말 좋았어.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니까.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전화 너머로 큰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만든 음식들은 언급도 없이 택배로 온 선물만 칭찬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이 상처난 손가락을 따갑게 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죠.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 그 속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제 그림자가 부엌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늦게 잤는데도 몸이 저절로 깨어나더라고요. 아마 긴장 때문이었을 거예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졌어요. 갈비찜 마무리하기,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과일 깎기.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12시까지 모든 걸 완성해야 했어요. 후,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어젯밤에 거의 못 잤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제사라고 시어머니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갈비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미리 재워둔 갈비를 꺼내서 양념장과 함께 끓이기 시작했죠. 그 사이 다른 버너에서는 동그랑땡을 붙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물을 데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송이야, 갈비찜 냄새가 좀 이상한데 양념이 부족한 거 아냐? 아직 끓이는 중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아니야, 지금 맛봐야 해. 손님들 오기 전에 조절해야지. 시어머니께서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역시 간이 싱거워. 소금하고 간장 더 넣어. 네, 알겠어요. 저는 후다닥 양념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붙이고 있던 동그랑땡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급하게 불을 줄이고 동그랑땡을 뒤집었는데 이미 한쪽 면이 새까맣게 탔어요.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어요. 어휴,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언제 다 하냐? 죄송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갑자기 띵해졌어요.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가 싶어 물 한 모금 마셨는데 더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전 10시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송이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응.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다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가끔씩 흐릿해졌거든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제사라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음식인 갈비찜을 제사상에 올릴 차례가 됐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요.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몸도 그릇과 함께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쿵! 큰 소리와 함께 갈비찜 그릇이 바닥에 깨졌어요. 뜨거운 국물과 고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손등에도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어요. 화상을 입은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 번째 말은 아이고, 제사상이 갈비찜을 이걸 어떻게 해? 제가 바닥에서 떨고 있는데도 음식 걱정이 먼저였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송이야, 괜찮아?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어요. 119 불러야겠다. 누군가 소리쳤고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곁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송이야,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만 유일하게 따뜻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깨진 그릇과 흩어진 갈비찜 때문에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제사상을 어떻게 하지? 갈비찜 없이는 안 되는데 다시 만들 시간이 있나? 제사상 걱정만 하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쓰러졌는데도 음식 걱정이 먼저인 사람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사 음식을 만드는 기계였구나.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바닥에 뜨거운 국물과 함께 흩어져 있는 갈비찜 조각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제 눈에서 식은땀이 아닌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영준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송이야, 괜찮아?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야? 병원 가는 중이야. 넌 실신했어.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갈비찜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고 바닥에 쓰러진 일까지요. 제사상은 어떻게 됐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사상 걱정이 먼저 나오다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먼저야. 하지만 영준이의 표정이 어딘지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되는 얼굴이면서도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경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실신이네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뇌진탕도 있고 손등 화상도 2도 정도네요. 심각한 건 아니죠? 남편이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은데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순간 영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들어왔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큰며느리까지. 수련 언니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어요. 송이야,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제 침대 옆에 오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그럼 제사는 누가 마무리해? 갈비찜 없으면 상이 이상해지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병원에 실려온 상황에서도 제사 걱정이 먼저라니. 어머니, 영준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련이가 내려왔으니까 다행이네. 수련아, 미안하지만 갈비찜 좀 급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그런데 송이는 여기서 쉬면 되니까. 중요한 건 제사상이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8년 동안 느껴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억울함, 분노, 절망.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공허함이었어요. 아, 정말로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시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시자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최소 하루는 입원해서 관찰해야 해요. 뇌진탕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요. 아이고, 그럼 내일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또 그 걱정이었어요. 제 건강 상태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한 거였죠. 그때 정희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영수가, 나 좀 따라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셨고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죠. 영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송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나 봐.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에 진짜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아, 응? 나 정말 힘들었어.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높았어요. 이게 뭔 짓이야, 영수가. 당신까지 왜 이래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집안일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야? 처음 들어보는 시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고 제 손등의 붕대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송이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몸까지 무너져버린 상황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송이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몸까지 무너져버린 상황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병실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건 정말 어색했어요. 8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영준이는 의자를 침대 옆에 끌어다 놓고 밤새 지켜줬어요. 제가 잠들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할 때였어요. 삐삐. 휴대폰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영준이가 휴대폰을 건네줬는데 이상했어요. 발신자가 엄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송이야, 이거 엄마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영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준이가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송이야, 이게 뭐야? 화면에는 제가 친정엄마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온 메시지들이요. 엄마, 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어. 엄마, 나 너무 서러워. 엄마, 영준이는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엄마, 시어머니가 또 그랬어.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메시지 개수를 세어보니 800통이 넘었어요. 영준이가 스크롤을 내리면서 하나씩 읽는데 손이 점점 떨리더라고요. 송이야, 이걸 혼자 다 참고 있었던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영준이가 보고 있는 메시지들 속에 제 진짜 마음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8년 동안 숨기고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요. 엄마, 오늘 제사 때문에 또 혼났어. 나만 바보 같아. 엄마, 큰언니는 선물만 보내면 칭찬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엄마, 영준이가 그냥 참자고 했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영준이가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송이야. 나는 정말 몰랐어.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 이게 어떻게 괜찮아? 영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내가 참자고 할 때마다 너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너를 혼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영준아, 좀 나와봐라.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 지금이야. 나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영준이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죽은 엄마에게 보낸 수백 통의 메시지들. 답장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냈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영준아, 솔직히 말해봐. 송이가 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몰랐냐? 아버지, 난 다 봤다. 새벽에 혼자 장 보러 가는 것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만드는 것도.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화. 그게 평화야. 내 부인이 죽어가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한참 후에 영준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송이야. 응? 나 정말 잘못했어. 8년 동안 너를 혼자 두고 방관만 하고. 영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게. 약속할게. 처음으로 남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준아, 응? 나 정말 안 괜찮아.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 동안 처음으로 괜찮다가 아닌 진짜 마음을 말한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고 제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엄마 라는 두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퇴원하는 날 영준이가 이상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송이야, 이거 내가 정리해둔 거 맞지?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래 정리해뒀던 8년간의 제사명절 비용 내역서였거든요. 모든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교통비, 재료비, 소모품비까지 꼼꼼히 계산해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더라. 송이야, 이 돈이 8년 동안 이 정도를 내가 다 혼자 냈던 거야? 총액을 보니 2,400만 원이었어요. 1년에 평균 300만 원씩 8년 동안 제 월급으로 감당해온 돈이었죠. 영준아, 이건 그냥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자료야. 영준이의 얼굴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아버지와 나눈 대화 이후로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오늘 가족회의를 할 거야. 가족회의? 응.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장남 부부까지. 거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송이 많이 좋아졌니? 큰형님이 인사를 건네셨지만 어색한 미소였어요. 아마 갑작스럽게 소집된 가족회의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영준이가 테이블 위에 제가 정리한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지만 영준이는 대답 대신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어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사와 명절 비용 내역서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어머니, 일단 들어보세요. 영준이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2017년 추석, 재료비 45만 원, 교통비 12만 원, 총 57만 원. 전액 송이가 부담했습니다. 뭐,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냈다는 거냐? 큰형님이 반발했지만 영준이는 계속 읽어나갔어요. 2018년 설날, 재료비 38만 원, 교통비 15만 원. 숫자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거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8년 동안의 모든 비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시어머니께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영준이의 목소리에 처음 들어보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착취라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가족이라면 더더욱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막내 며느리만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그때 큰며느리 수연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물도 보내고, 선물하고 실제 비용하고는 다른 문제죠. 언니가 보내신 선물들 가격 계산해봤는데 8년 동안 총 600만 원 정도예요. 송이가 쓴 돈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듣자 수연 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지나간 일을 왜 이렇게.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송이는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말했잖아요.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었어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평소라면 위축됐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돈 문제도 그렇지만 더 힘든 건 제가 잠깐 숨을 고르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송이야, 내가 예민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 어머니, 제가 병원에 실려간 날에도 제사상 걱정을 먼저 하셨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선물 받으실 때는 효부라고 하시면서 제가 만든 음식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저는 오늘부로 내려옵니다. 앞으로 제사와 명절은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시아버지였어요. 평소보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숫자들이 칼처럼 빛나고 있었고 8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평생 한 번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수가. 앉아. 당신까지 왜 이래요?
송이가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앉으라고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권위가 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할 수 없이 소파에 앉으셨지만 표정이 몹시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장남 부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멀리 살아서 매번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선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영준이가 대답했어요. 문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송이 혼자 져왔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가 도와줄까? 비용을 나눠서 내자 이런 말씀 없었잖아요. 수련 언니가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매번 내려와서 음식 만들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언니. 제가 말을 끊었어요. 언니가 서울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비용이라도 공평하게 부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다 준비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뭐? 우리가 언제 당연하게. 작년 추석 때 언니께서 전화로 송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편하게 선물만 보내면 되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도요. 수련 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까먹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래도 막내니까 좀 더 해주는 게.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하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영준이가 이해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테이블 위에 놓인 밥공기를 집어드시더니 쿵! 바닥에 내던지셨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밥공기를 던지시다니.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까지 모두 바닥으로 쓸어내리셨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셨어요. 영수가, 그리고 도윤아, 수련아. 시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부로 이 집 제사는 끝이다. 뭐라고요? 제사상보다 사람이 먼저다. 송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제사상 걱정을 먼저 하는 집안이라면 차라리 제사 안 지내는 게 낫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가, 넌 지금까지 뭘 한 거야? 8년 동안 송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걸 보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당신까지 왜 이래요? 며느리가 시댁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과 착취하는 것은 달라. 8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보태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도와달라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할 말을 잃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도윤아, 넌 맏아들이면서 뭐 했어? 동생 부인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선물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큰형님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침묵한 게 죄다. 송이야, 미안하다. 시아버지께서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다. 제사든 명절이든 모든 비용은 3등분해서 각자 부담한다. 그리고 막내 독박은 절대 금지다.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신이 미쳤어요? 이 나이에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송이가 죽을 뻔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이 마치 무너진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장남 부부는 말문이 막혀서 서로만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남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비용 분담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저에게 말도 안 걸으셨어요. 밥 먹을 때도 시큰둥한 표정이었고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준이었어요. 송이야, 이번 주말에 영천 가자. 영천. 왜? 엄마 산소 가보자. 오랜만에.
친정엄마 산소를 간 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바빠서 친정 성묘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영준이와 함께 영천으로 향하는 길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아무런 준비할 것도 없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냥 떠나는 여행 같았어요. 송이야. 응? 휴대폰에 있던 카톡들 다 읽어봤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준이가 엄마에게 보낸 제 메시지들을 다 봤다는 말이었거든요. 영준아,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영준이는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쓴 거야. 아니야. 내 마음이 맞아. 내가 정말 너를 이해 못했어. 영준이가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니, 내가 달라질게. 약속해. 영천에 도착해서 엄마 산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1년 동안 오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산소 앞에 도착해서 벌초를 하고 간단히 차례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제사상이 아닌 진짜 제 마음으로 차리는 상이었어요. 엄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엄마 묘비를 바라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혼자서 열 몇 가지 음식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도 고생했다고 안 해줬어. 큰언니는 선물만 보내면 효부 소리 듣고 나는 8년 동안 해도 당연한 거였어. 영준이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영준이가 그냥 참자고 할 때마다 정말 외로웠어.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송이야. 영준이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그런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셨어. 밥상까지 엎으시면서 제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어. 그리고 영준이도 변했어. 이제는 정말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영준이가 무릎을 꿇고 엄마 묘비 앞에 절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송이를 너무 혼자 둬서 남편이 죽은 시어머니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준이가 말했어요. 송이야, 다음 달부터 제사 비용 공동 계좌 만들자. 3집이서 똑같이 넣고. 정말? 그리고 앞으로 제사 준비는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하든지. 너 혼자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리고 이제 나도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8년 동안 제가 찾던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어요. 예전 같으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피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아마 시아버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송이야, 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사과하시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괜찮았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준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예전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 때 힘들다고,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영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앞으로는 뭐든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송이의 8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같은 며느리 입장에 계신 분들은 더욱 공감하셨을 거고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견뎌내야 했던 한 사람의 마음 말이에요. 송이가 친정엄마에게 보낸 800통의 카톡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죽은 엄마에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 끝에서 송이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는 저도 함께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특히 시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며 제사보다 사람이 먼저 라고 하신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속이 뻥 뚫리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단호한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장면이었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참을 것인지 말할 것인지, 혼자 감당할 것인지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송이처럼 8년을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마침내 이제 안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죠.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막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도 송이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시길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